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나빠질지, 그리고 그 강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외국의 분석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겠네요. 예. 이미 1분기 통계는 거의 나왔습니다. 한국의 1분기 GDP가 마이너스 1.4%로 나왔습니다. 나쁜 거냐? 네, 절대적으로 보면 물론 나쁜 겁니다. 아무리 연간 기준이 아니고 분기 기준이라도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그다지 흔히 겪는 일이 아니죠. 글쎄 말이에요. 예, 게다가 마이너스 규모도 큰 편이어서 분기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4분기 마이너스 3.3% 이후에 11년 3개월 만에 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걸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매우 양호합니다. 미국은 1분기 성장률이 무려 전년 대비 마이너스 4.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4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국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성장 신화를 써왔던 중국 무려 마이너스 6.8%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중국이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한 게 1992년부터인데 분기 기준으로 중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러네요. 네. 예. 게다가 숫자도 마이너스 6.8. 이 정도면 뭐 나라가 망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공포스러운 경기 폭락이죠. 6, 7% 했었잖아요, 저기. 그렇죠. 중국이. 성장률 자체가요. 근데 이게 거꾸로 예. 마이너스 6.8이 1분기에서 나왔으니까요. 네. 홍콩은 더 심합니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8.9%입니다. 이건 뭐 경악스러운 수준이죠. 유럽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의 1분기 GDP 마이너스 3.8%입니다. 유로스타트라고 유럽의 통계를 내는 기구가 있는데 공식 기구입니다. 근데 이 통계 기구가 설립된 이후에 최악의 수치입니다. 프랑스 1분기 GDP 무려 마이너스 5.8%입니다. 이것도 프랑스 통계기관이 1949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에 최악입니다. 이탈리아 1분기 마이너스 4.7%였고요. 스페인 1분기 마이너스 5.2%였습니다. 유럽의 최강자 독일이 상당히 선방했는데요. 마이너스 1.9로 나왔습니다. 유럽 경제의 지존답게 1분기 유럽에서 제일 좋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마이너스 1.4%보다는 안 좋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2분기에 아주 안 좋아져서 2분기 성장률이 무려 마이너스 12.2%가 될 것이다라는 암울한 전망도 지금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해보면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은 한국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안 좋죠. 하지만 원인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아졌고 따라서 평가를 상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평가의 결론은 1분기 한국 경제 성적표는 선진국 중에 제일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전체적인 전망을 보겠습니다. 지난달 15일에 국제통화기금 IMF가 선진국 20개국 모임인 G20 서베일런스 노트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G20 국가의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전반적인 내용은 암울해요. 코로나 사태로 올해 경제가 매우 안 좋다는 건데요. 그 첫 줄이 올해 매우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며 전반적인 전망도 이례적으로 불확실하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요. 근데 각 나라의 예상 성적을 보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2로 나옵니다. 네. 역시 마이너스 성장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수치조차도 조금 낙관적인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IMF가 어떤 방식으로 GDP 예상치를 뽑는지 잘 몰라서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우리나라가 진짜로 마이너스 1.2 정도를 한다면 이건 대박입니다.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저는 그게 순전히 느낌인데 뭐 계산을 해본 건 아닌데 근거는 없지만 느낌상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이 아주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 마이너스 1.2보다는 더 나쁘지 않을까라고 근거 없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숫자로 계산해 본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IMF가 한국 경제 지표를 좀 낙관적으로 본다 한들 이 수치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얘들이 분석 대상 20개국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예측을 하니까요. 따라서 한국을 낙관적으로 봤다면
다른 나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낙관적으로 보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이너스 1.2%라는 수치보다도 저 수치가 선진 20개국 중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이 상대평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2가 예상되는 한국에 비해서 2020년 더 나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G20 국가는 딱 세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입니다. 중국이 1.2% 플러스 성장이 예상됐고요. 인도가 1.9% 플러스 성장, 인도네시아가 0.5% 플러스 성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나라는 G20에 속해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은 아니죠. 세 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혹은 뭐 후진국에 가까운 나라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 나라 빼고 우리와 비교할 만한 선진국들을 보면 미국 마이너스 5.9% 예상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마이너스 1.2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과 네. 비교한다면 미국의 마이너스 5.9는 정말로 안 좋은 수치죠. 캐나다, 원래 올해 G20 국가 중에 제일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네. 코로나 이후 전망치는 마이너스 6.2%로 조정됐습니다. 미국보다 더 나빠요, 여기는요. 프랑스 마이너스 7.2입니다. 유럽의 맹주 독일 마이너스 7.0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마이너스 9.0, 일본 마이너스 5.2, 러시아 마이너스 5.5, 스페인 마이너스 8.0, 영국 마이너스 6.5, 유럽연합을 합쳐서 마이너스 7.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평소라면 선진국들이 이 정도 예상 수치가 나왔다. 이건 세계 자본주의가 망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처참한 수치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수치는 코로나19가 극복되면 바로 원상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을 뭐 대공황의 공포로 여기지는 않는 거죠. 근데 아무튼 진짜 이 수치들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은 마이너스 1.2. 이건 뭐 정말 눈부신 선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상치로는요. 네. IMF가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올해 경제 성장을 예측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이 수치를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각 나라 수치가 기존 예측에 비해서 폭락을 했겠죠. 그러면 기존 수치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이 폭락의 폭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19가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2.2% 플러스 성장이 예상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1.2로 조정이 된 겁니다. 3.4%포인트 정도가 빠졌죠. 다른 나라는 어떻냐면 중국이 기존 예측치보다 4.8%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우리가 3.4 빠졌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캐나다 8.0이 빠졌습니다. 프랑스 8.5, 독일 8.1, 이탈리아 9.6, 일본 5.9, 러시아 7.4, 스페인 9.6, 영국 7.9, 유럽연합 8.7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폭에서도 한국이 코로나로 인한 전망치 수정에서 제일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제일 덜 하락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선진국 중에 코로나19 영향을 제일 덜 받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 월가의 최대 경제 미디어인 블룸버그가 지난주에 31개 주요 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예상했는데요. 이것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1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IMF보다도 더 긍정적으로 한국을 본 거죠. 네. 뭐 이렇게 나오면 진짜 저는 초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수치도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이 마이너스 0.1은 블룸버그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31개 나라 중에 3등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1등이 중국입니다. 2% 성장 예상되고요. 2등이 인도네시아 0.8%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두 나라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우리하고는요. 그래서 한국의 올해 예상치가 이 둘에 이은 3위라는 건 선진국 중에는 1등이라는 겁니다.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2.3으로 예상됐는데 지금 마이너스 0.1이라는 건
2.4%포인트만 빠졌다는 겁니다. 네. 요 하락폭도 1.6%포인트밖에 안 떨어진 홍콩을 제외하면 가장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미국은 기존 예측치에서 8.4%포인트가 빠져서 올해 마이너스 6.4 예상되고요. 이탈리아는 뭐 기존보다 13.5%나 떨어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마이너스 13.2% 역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올해 경제는 나쁘겠지만 매우 선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지루한 수치들을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와, 세계 경제가 안 좋은 와중에 우리가 선진국 중 제일 좋다 뭐 이런 국뽕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요즘 국뽕이 통해요. 네, 뭐 국뽕이 통하기는 합니다. 들으면 약간 뿌듯하긴 하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근데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긴 해야겠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올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면 민중들의 삶은 매우 고달파질 겁니다. 아유, 그렇죠. 예, 이 덜 아마도. 힘들다 뿐이지 안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 상대적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당장 뭐 오늘 배를 굶으면은 네, 뭐 딴 나라가 내가 한 끼 굶을 때 딴 나라 세 끼 굶는다고 뭐 나한테 뭐 감동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과 별개로 많은 민중들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게다가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GDP 숫자 자체를 원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왜 한국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이렇게 선전할 수 있었느냐에 관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IMF도 그렇고 블룸버그도 그렇고 한국 경제의 선전 이유를 설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야말로 한국 경제의 최대 강점인 거죠. 그리고 이 강점을 알고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앞으로도 위기에 강한 한국 경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 단장 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국장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뉴스원과 단독 서면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바우어 국장이 대규모 진단 검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속한 접촉자 추적, 조기 격리와 치료 등에 기반을 둔 한국의 전략은 다른 국가와 달리 생산 중단이나 이동 제한을 최소화했다. 이로써 코로나19 발생과 이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을 모두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이유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한국은 코로나19의 악영향을 받는 부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통화, 금융조치 등의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수요와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번에는 IMF보다도 더 한국 경제를 낙관한 블룸버그 연구소의 이유 분석을 보겠습니다. 강력한 보건의료 시스템과 효율적인 정부,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한 국가의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인데 이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과 독일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블룸버그 연구소는 뛰어난 의료 접근성,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정부의 효율성 이 세 가지 면에서 한국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기구의 시각에서 완벽하게 일치하는 대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강력한 공공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문장을 하나로 요약하면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은 시장이 아니라 공공에 있었다는 겁니다. 의료의 공공성,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부의 공공정책, 바로 경쟁력의 핵심인 공공성이라는 거죠. 그동안 시장주의자들이 뭐 시장이 경쟁력이 있고 정부와 공공 분야는 비효율적이어서 시장의 경쟁력을 가로막는다 뭐 이런 헛소리들을 해왔는데요. 그렇냐고요. 만약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 정도에서 막는다면 지금 미국은 마이너스 6%, 유로존은 마이너스 7%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한국이 이런 공공 분야의 경쟁력이 없는 나라였다면 우리도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7% 정도 역성장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1998년 외환위기 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5%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5가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만약에 한국의 공공성이 코로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IMF를 한 번 더 맞는 충격을 올해 맞게 됐을 거라고요. 그랬다면 돈으로 얼마의 손실이 났을까요? 우리나라 GDP 총액이 환율 계산에 따라서 다른데 좀 대충 보면 한 1,700조에서 1,80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상대로 우리가 뛰어난 공공의 힘으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7 정도 하락했을 GDP를 마이너스 1% 선으로 막았다면 돈 규모로 한 100조 정도를 벌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논란 당시에 미래통합당이나 시장주의자 무리들이 3조에서 4조 원 정도 국채 발행하는 걸 두고도 국가부도 사태가 올 것처럼 개거품을 물었는데요. 효율적인 정부와 신속한 취약계층 지원, 강력한 공공의료 시스템이 발휘가 되면 무려 100조를 벌어다 주는 겁니다. 이 100조가 어느 정도냐면 전 국민에게 매월 16만 원씩 1년 내내 기본소득을 줘도 되는 돈입니다. 지금 이걸 공공이 벌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시장이 아니라 공공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공에 대한 투자가 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식이라고 믿어요. 내일 제가 별 이슈가 없으면 요즘 한참 화제가 되는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예. 자, 실업자에게 돈을 주는 것. 이 제도가 실시된다면 이 제도가 단지 사람을 살리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고 차원이 아니라 이게 왜 경제적으로 놀라운 투자인지도 우리는 입증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뭐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묵직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노동자들을 악랄하게 저임금으로 착취해서 물건 좀 싸게 만들어서 수출할 때 하나라도 싼 값에 더 파는 게 국가 경쟁력이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장에 의존하던 미국 경제가 코로나에 휘청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절대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의 위기 대처 능력을 갖춘 나라 경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장이 아니라 공공의 능력이 국가 경제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꼭 곱씹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전국민 고용보험 이야기 또 잔뜩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